네, 안녕하세요. 영화 귀향에서 정민 역을 맡았던 강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본 군인 역할을 찾으러 감독님께서 일본으로 건너오셨을 때 제 어머니랑 먼저 알게 되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먼저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 역할로 캐스팅이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감독님을 만나 뵙고 귀향 얘기를 하는 중에 정민 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졸라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 수업에서 위안부에 대해서 약간 배웁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할머님들이 두 분 제가 다니는 학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직접 얘기는 듣지 못했지만 담임 선생님한테서 위안부라는 게 당시 식민지 시기에 있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다. 그런 거를 약간만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귀향을 참여를 하게 돼서 새로 알게 된 것이 정말 많았습니다. 과거 청산이 잘 안 되어 있는 속에서 이런 영화에 참여를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고 저 자신 결심을 하는 게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꼭 과거 청산이라는 거는 해야 될 일이고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출연을 결심한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즐겁게 찍은 장면이랑 아니면 좀 힘들게 찍은 장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민이가 고향에서 친구들이랑 노는 장면이랑 아버지랑 노래 부르면서 같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에서는 정말 즐겁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민이랑 다른 소녀들이 겁탈을 당하는 장면에서는 정말 힘들었고 소녀들의 비명소리나 울음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저도 우울해지고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런 힘든 촬영을 하기 전에 촬영장에 들어가면은 좀 무서운 기운이라 할까 그런 게 있어서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저도 많이 불안이 있었고 끝까지 촬영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 힘든 장면을 찍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우리가 촬영을 하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아프게 촬영을 하는데 당시 소녀들은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 얼마나 더 아팠을까 하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더욱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상도 못했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사실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영화 개봉 이전에는 영화관도 많이 없었고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영화관에서 개봉이 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만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분들이 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감격스럽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 마당을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개봉이 된 이후에 인터넷에서 반일 영화의 주인공을 했다고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아니면 제 주소랑 학교 이름까지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귀향을 찍고 나서 제가 많이 여러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는 꼭 할머님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하는 고민을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할머님들이 살아 계실 동안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첫 번째 귀향을 촬영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저 자신이 약간 힘들었어라도 신상 문제가 있었더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 일을 하나라도 많이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편에도 출연을 하고 싶었고 끝나지 않는 얘기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셨다고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귀향에 이어서 귀향 끝나지 않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당시 있었던 일들을 정말 많은 분들이 보시고 소녀들의 아픈 역사를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빨리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지 않는 이야기가 개봉이 되고 많은 분들이 보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 영화 귀향이 역사의 증거로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귀향을 통해서 당시 소녀들의 아프고 슬픈 역사와 전쟁이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전쟁의 폐지와 평화로운 세상을 위해서 계속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안부 영화를 통해서 물론 위안부 문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서 그런 전쟁이 없어지고 다시는 전쟁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고 어쩌면 위안부 영화가 그런 평화를 바라는 평화를 위한 영화로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 귀향을 만든 조종래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영화 감독이라는 타이틀보다 나눔의 집 봉사자 중에 한 명이라는 타이틀이 저한테 맞는 타이틀 같고요. 제가 2002년 경기도 광주 태촌에 있는 나눔의 집에 저희 국악 음악을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 음악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들 뵙고 전부 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특히 그 중에서 강일출 할머니가 그리신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그림을 보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고초를 겪었던 많은 소녀들이 다 살아서 돌아오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많은 일본군들이 퇴각하면서 그런 집단 학살을 했던 기록 그리고 위안소를 운영하면서도 계속해서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학살을 자행했다라는 기록에 다름이 없는 그림이 그 태워지는 처녀들이었는데 그 정말 완전히 몰랐던 사실이었고 너무 경악했고 너무나 이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능력 있는 지금도 그렇지만 능력 있는 감독도 아니고 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당시에도 어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소재로 한 그런 영화들이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여러 가지 특히 자본의 문제로 좌초되는 그런 것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니지 않은 곳이 없고 문 두드리지 않은 곳이 없었던 것 같고 매번마다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독립영화로 만들어지는 영화는 뭐 일단 제작비고 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 지인분들께 좀 먼저 좀 이렇게 후원금을 좀 받고 그리고 이제 팜플렛 만들어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그런 모금을 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한 장면 또 찍고 또 뭔가 또 캐스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랜 기간 이렇게 동지 같은 그런 배우와 스태프들과 함께 찍은 영화가 귀향입니다. 사실 우리 귀향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이고 또 실패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변 많은 분들이 도움 그리고 또 75,270명의 그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금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직접 제작을 한 영화가 바로 영화 귀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언제나 어디 자리에서나 말씀드리지만
정말 감사드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귀향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영화라고 100% 확신하고, 사실 그 개봉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극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런 것들을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말 위로하고 또 응원해 주신 그런 시민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홍보, 그런 것 때문에 거의 이것은 기적에 가까운, 아니 그냥 기적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영화 개봉과 함께 이루어졌고, 그리고 연일 계속해서 이제 이게 박스오피스 1위를 하면서 더 많은 관객들이 계속해서 극장을 찾아주시는 그런 진풍경도 있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영화를 응원해주신, 또 후원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상영관 자체가 잘 안 잡히더라고요. 배급사 분들이 그 아주 작은 배급사도 아니었고 굉장히 좀 나름 영향력이 있는 배급사 분들과 영향력 있는 그런 분들이 발벗고 나서 주셨는데도 이게 뭔가 문이 안 열리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셨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청와대 자체에서 그 검열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비서실장 회의에서 귀향 상영 전부터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이 상영회를 기점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그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보니까 참 슬펐습니다. 저는 참 슬픈 일입니다. 다들 심증을 하고 있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서야 이랬었구나, 모든 것이 그때 그 상황이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사실 말 못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힘들었구나.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사실은 다 국민 여러분들이 그걸 열어주신 거잖아요. 강제로 열은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계에서 지금조차도 이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이야기고, 또 그분들의 그 각오와 결심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그런 거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예전에 저 이제 영화 막 열심히 만들려고 노력하고 다닐 때, 문 두드리고 다닐 때 제가 들었던 어떤 영화계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이제 이 영화는 포기하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위안부 영화가 왜 안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한국 영화에게 남은 마지막 금맥이다. 그런데 왜 안 만들어지는지 아느냐, 너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지 않느냐 솔직히. 근데 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안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들 어쨌든 이런 소재로 왜 영화를 찍느냐, 굳이 어차피 영화 찍어봐야 영화는 상영이 안 될 것이다. 상영이 된다 하더라도 관객들이 안 볼 것이다. 그건 100% 확실한다 라는 얘기를 다 들었죠. 영화 귀향 이후에도 영화 귀향 끝나지 않는 이야기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이제 저희가 후반 작업 거의 마무리돼서 지금 영화 내고 있는데 애움길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아프지만 또 따뜻한 할머니들의 그런 장난기 어리고 소녀 같은 모습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본의 사과를 당연히 받아야겠고요. 또 배상도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교육되어지고 또 일본의 후손들에게도 교육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적인 힘만큼 강한 게 없으니까요. 지금도 전 세계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상영회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도 영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화를 통해서 아직도 이 문제가 살아있는 문제이고, 이것이 인권의 문제이고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귀한 문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위안부 피해자 소재를 다루는 영화 제작자나 감독님은 다 비슷한데요. 몰랐는데 가서 들여다보고 알게 되니까 외면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외면할 수 없어서 더 들여다보니까 이제 계속 무언가를 하게 된 거고 그 무언가를 하던 과정이 지금 현재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던 과정에 자연스럽게 중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만나게 됐고 그 촬영 현장에서 지금 이제 22를 같이 하게 된 꼬커 감독의 제작진을 만나게 된 거죠. 하나의 주제를 갖고 중국의 제작팀과 한국의 제작팀이 그 장소에서 이제 우연하게 조우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둘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하게 된 게 이럴 게 아니라 너 따로 찍고 나 따로 찍을 게 아니라 같이 한번 합쳐서 같이 찍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래서 각자 그동안에 하던 걸 갖다가 이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하게 됐고 함께 공동 기획하고 공동 제작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22가 있게 된 배경이 되겠고요. 한국에 저희와 이제 합이 맞는 적당한 배급사를 찾아다녔죠. 근데 대부분이 시사조차 안 하시고 다 거절을 하시길래 저희는 그냥 정상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소재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흥행성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아예 다 초반에 거절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웬만한 접촉할 만한 한국 국내 배급사는 다 접촉했는데 다들 거절하시길래 이제 저희는 그냥 자연스럽게 한중 동시 개봉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렀었던 거고요. 올해 5월쯤에 그 영화진흥위원회 새로 부임하신 위원장님께서 친히 전화를 주셔서 대뜸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22가 영진이 안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 모르셨냐고. 저는 당연히 몰랐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왜 예전에 22를 들고 배급사를 찾아다녔을 때 모두 거절당하고 심지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다 지원하셨는데 다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계셨냐고 그러길래 전 단지 그냥 워낙에 수익성이 낮다고 다들 하시고 위안부 피해자 소재는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정신적인 피로감을 느껴서 그냥 그럴 만한 사정이라서 다 거절당한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들었던 저희 회사와 이제 20이라는 영화 자체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배제를 당했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좀 되게 허탈했던 기분이 제일 먼저 왔었고요. 사실 이렇게 굉장히 가장 극성수기 8월 15일 광복절 전후에서가 정말 영화계에서는 가장 큰 대목이라고 볼 수 있는 여름방학 극성수기인데요. 이때 시기에 개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또 8월 14일 자체가 세계 위안부 기림일인 굉장히 중요한 그 날이기 때문에 그날 하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잡았기 때문에요. 극장수나 스크린수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 배급사랑도 얘기한 것은 그게 한 개가 됐든 5개가 됐든 좀 9월 정도까지 쭉 좀 길게 좀 상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지 제작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거 자체가 처음부터 흥행을 바라고 제작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스크린 수에는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내심 마음에서의 목표는 10,000명입니다. 비록 중국에서는 550만 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 관객이 들었었는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할 때 10,000명이 가장 최대치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우 적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좀 더 대중에게 좀 더 다가가기 쉬운 소재로 그다음에 대중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아무래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고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저희 업계 내에서도 미쳤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제작비 쓰고 돈을 많이 들여서 영화를 만들어도 손해보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미치지 않고서야 정말 힘든 일이겠죠. 더는 이제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더 해봤자 더 이상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결심했었다가 작년에 이제 중국에서 그 기적 같은 흥행 때문에 그 덕분에 사실 한국도 이런 개봉의 기회를 맞은 거라고 생각이 돼서요. 그때만 해도 예전에 불과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다시는 이제 위안부 피해자나 이런 거 하는 것은 이제 너무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죠.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해서 만든 영화들이 그 정도밖에 사람들에게 위안부 피해자 역사를 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가장 큰 동기부여가 있었고요. 하다 보면 이게 약간 계속 하게 되는 어떤 좀 거칠게 표현하면 오기 혹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사명감 뭐 등등 여러 가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것을 만들면 좀 더 대중에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만들 수 있을까라고 지금 고민하는 단계고요. 지금 한국과 중국의 제작진이 지금 어느 정도 합이 맞아서 지금 끌고 나가는 방향은 한 번도 없었던 위안부 피해자를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 극장 영화를 만드는 것을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목표치로 삼고 지금 한참 스토리 개발 중입니다. 이게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그렇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결과적으로 지금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나눔의 집이나 뭐 이런 데 가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저의 이웃 혹은 우리 할머니 혹은 먼 친척의 어떤 누군가라는 거죠. 반드시 후세에게 알려야 되는 어떤 기록물들을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제작자들이 용기나 힘을 잃지 않고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좀 국민들이 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두 만나보려고 왔는데 눈 감지 마라. 눈 떠라 있거라.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만드는 변영주라고 합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대단한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무엇을 찍을까를 고민하던 어느 날 우연히 나눔의 집에 갔다가 그 할머니들이 되게 역정을 내셨었어요. 그러니까 영화 만드는 애가 또 우리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온 거냐, 꺼져라. 그래서 그 집에서 쫓겨나면서 갑자기 이 할머니들이 너무 찍고 싶어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평생을 잊고 싶었던 그것에 대한 질문만 던지고 있는 이 상태의 할머니들은 과연 삶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할머니들의 식민지 시절에 당했던 그 성노예 생활에 초점을 맞췄다기보다는 그 비참한 상처를 가진 채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이 저한테 그 포커스였던 거죠. 제가 낮은 목소리 1편을 개봉할 때 관객이 별로 없어서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단체 관람을 좀 시켜달라고. 근데 어린 학생들에게 이런 성적인 걸 보여줄 수 없다라는 답변이 99%였어요. 전 그것이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혹은 제가 낮은 목소리 아마도 2편을 몬트리올 영화제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그 몬트리올에 있는 아마 그게 영사관일 거예요. 영사관이 몬트리올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영사 부부님이 그 한국 영화 초청받았다고 와서 보시는데 낮은 목소리를 보고 나오면서 제가 감독인 줄 모르니까 뭐 이런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를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냐며 승질을 내며 나가시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전 그것이 할머니들이 버텨냈던 이 나라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할머니를 잊거나 할머니를 모욕했던 당사자 중에 우리가 있는 건 아닌가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제대로 기억을 못하겠죠. 그 영화에서
이런 과거에 정말 비참했던 피해 사실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떤 재현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라는 고민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과거에 우리가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피해 사실을 가진 특히 여성의 경우에 재현을 하고자 할 때 그 태도를 고민해내지 않는다면 오히려 여러분들의 좋은 마음과 상관없이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자기 스스로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창작자들이. 이를테면 누군가는 책을 씁니다. 누군가는 영화를 만들고 누군가는 연극을 하고 누군가는 뭐 그림을 그리죠. 그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하는 자기의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뻑 모드라고 해야 되나? 그것이 되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눈길이라는 작품과 I Can Speak은 정말 이 문제를 잘 다룬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I Can Speak은 사실은 할머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할머니가 어떻게 세상과 맞짱을 하는가를 다룬 작품으로 굉장히 할머니를 극영화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의 작품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눈길 같은 경우는 과거를 다루고 있지만 그 과거를 접근하는 방식이 정말 조심스럽고 예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두 편이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아직 사죄와 배상을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할머니들은 꽤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셨고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이 할머니들의 지난 한 20몇 년간의 싸움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피해자가 스스로의 인권을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싸움 중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싸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들의 투쟁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변한 게 있다. 이를테면 김대중 정부 들어와서 할머니들에게 국가보조금, 생활보조금들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나라에서 케어해줘. 왜냐하면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가족들도 할머니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세상 사람들은 할머니들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죠. 그러면서 할머니들이 했던 행동 중에 또 하나 놀라운 건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전쟁 범죄로 인정해달라고 유엔에 요구한 건 바로 우리 할머니들이었어요. 자기의 문제가 아니었죠. 실제로 할머니들의 유엔 활동의 꽤 많은 부분이 그 일이었고 그리고 바로 그것은 전쟁 범죄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이건 엄청난 승리다. 할머니들이 우리에게 준 숙제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할머니들 같은 피해자, 어떤 성폭력 피해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로서의 자기 인권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사람들과 체제가 보장해 주는가 라는 것들도 우리의 숙제이어야만 하고 이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여전히 성폭력 피해자들의 신고율이 낮은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이 문제가 과거에 일본 애들이 그랬대, 와 나쁘다, 와 전쟁은 나쁘다 뿐만이 아니라 그거 더하기 왜 근데 그녀들은 해방이 되고 자취를 감췄나, 왜 해방이 되고 거의 50년 가까이 돼서야 자기 자신을 드러냈는가를 반성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더 좋아지지 못할 것인 거는 분명하죠. 여러분들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을 불쌍한, 도와줘야만 하는 이라며 이분들을 폄하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제가 만약에 제 인성 중에 조금이라도 좋은 미덕이 있다면 그건 100% 할머니들과 만났기 때문에 할머니들이 주신 선물이라고 전 믿고 있어요, 지금도.